국가정보학초문론 저자 김진근 박사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5장 보안 및 방첩 활동에서 제4절 방첩 활동 전개 및 추세 분야에 대해서 203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 요약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첩 활동의 전개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스파이 활동인데, 대스파이 활동은 스파이와 의심 조직을 색출해서 탐지, 무력화, 역영하는 활동입니다. 과거에는 대인간정보, 휴민트를 중심으로 있었는데, 현재는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신호, 영상정보 등 기술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이것은 적의 활동을 저지하는 방어적인 보안을 넘어서 적 간첩을 체포하거나 역공작에 활용하는 공격적인 방첩 활동을 의미합니다. 방첩 첩보에 대한 수집은 적대 세력의 구체적인 정보 활동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첩보 수집이 광범위한 대상을 목표로 한다면 방첩 첩보 수집은 주로 이제 적국의 정보기관 자체를 목표로 해서 그들의 조직, 인물, 공작 기법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합니다. 물론 적국 정보기관 자체 플러스해서 지금은 광의의 방첩 활동으로 해서 대테러, 경제정보, 그 다음에 마약, 국제범죄 등 환경 문제까지도 이제 확대됐는데, 방첩의 본질적인 활동은 적국의 정보기관 자체를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첩 첩보 수집 역시 다양한 출처와 기술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공개 첩보, 인간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고, 신호 정보를 수집하기도 하고, 영상 정보를 수집하기도 합니다. 근원적으로 방첩 첩보 수집은 인적, 기술적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적 정보기관의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첩 첩보에 대한 정보에 대한 분석은 수집된 단편적인 첩보들을 종합해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 방첩 공작이나 수사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적국의 정보기관 능력과 활동을 평가해서 향후 의도나 잠재적인 군사행동을 예측하는 데 활용되기도 하죠. 방첩 정보를 분석할 시에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적이 의도적으로 흘리는 기만 첩보에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속지 않고 또 분석관의 통찰력이 결정적인 정보 실패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첩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보호해야 할 핵심 목표 대상을 선정하고 취약점을 파악하고 적의 기만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첩 수사활동은 크게 감시활동과 수사활동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요. 감시활동은 첩보 수집을 통해서 예상되는 스파이 활동 목표를 집중적으로 관찰해서 용의자의 신원이라든가 소속 직원, 소속 조직, 활동 방식, 협조자 등에 대한 정보와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기술과 비용이 필요하고 사생활 보호와 같은 법적인 제한 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때로는 노출 감시를 통해서 상대국의 활동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사활동은 감시를 통해서 얻은 혐의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활동인데요. 일반 범죄 수사가 이미 저질러진 범죄 행위에 대한 사후 처벌과 법정 증거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반면에 방첩 수사는 범죄 요건이 구성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력화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기관은 법정 증거 채택 여부 관계없이 잠재적인 위협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첩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방첩 공작 활동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중간첩과 기만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방첩 공작은 외국인 또는 연계된 내국인에 의해서 아국의 국익을 침해하는 활동을 색출 차단 그리고 역영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수행되는 비노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적의 활동을 탐지하는 소극적인 첩보 수집이나 수사 활동을 넘어서 적의 정보 활동을 무력화하거나 조종하는 데 중점을 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활동입니다. 방대한 첩보와 수사 자료를 기반으로 아군의 취약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공작 수순을 결정하고 또 스파이 체포와 추방 조치는 물론 허위 정보를 유출하는 기만 전략을 구사해서 적의
적대 세력의 어떤 활동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첩 공작 활동에 이제 방어 활동과 무력화 활동이 있는데요. 상대 세력의 활동을 무력화하는 방법은 직접적인 방첩 공작 활동과 우방국을 통한 협력 또는 비우호 국가를 활용한 간접적인 방안도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1983년 미국이 이란의 비밀 보안 기관 샤바마에 이란 공산당과 거래하던 KGB 요원과 협조자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소련 외교관을 추방하도록 하고 공산주의자의 처형을 유도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바로 이란 내 공산 세력을 괴멸시킨 활동으로서 제3국 즉 이란을 통해서 공산 세력을 무력화시키는 성공적인 방첩 무력화 전략을 보여주는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만 공작은 적대 세력으로 하여금 아국의 재반 문제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유도해서 오판하게 만드는 활동이죠. 이것은 장기적인 전략 목표를 가지고 적의 정보 활동을 아군의 의도대로 조종하고 또 궁극적으로 상대국의 정보 실패를 유도하는 방첩 공작의 핵심 영역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1921년부터 27년까지 소련의 체카가 운영한 코드명 신뢰 공작이 있습니다. 체카는 가짜 반공주의 단체인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서방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실제 소련 내 반체제 인사들을 색출하고 제거함으로써 성공적인 기만 전략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만 공작은 침투 공작을 통해서 적 정보기관에 침투하거나 아군의 침투한 적 스파이를 발견 후에 역용하는 이중 스파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이중 간첩 공작은 적의 포섭 시도에 아군이 의도적으로 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중 스파이의 신뢰도를 유지하고 적을 아군의 의도대로 조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진실 정보인 당모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죠. 이것은 비용 대비 효용성을 따져서 적의 정보 수집과 분석 능력을 통제하고 방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적인 관리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스파이의 기만 공작 사례를 보면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더블 크로스 시스템입니다. 영국은 독일에 침투한 스파이들을 체포해서 이중 간첩으로 활용했는데 실제 정보와 거짓 정보를 섞어서 독일군에게 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작은 독일 간첩망을 완전히 통제하고 독일의 계획과 의도를 파악하여서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결정적인 기만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상륙 지역이 노르망디가 아닌 파트 칼레인 것처럼 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중 간첩 공작은 적 정보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하고 기술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이지만은 역으로 적대국이 이중 간첩을 재포섭해서 역용할 경우 아군의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어떤 피그만 공격 실패를 가져왔는데 이 당시에 CIA가 포섭한 쿠바 정보요원들이 실제로 카스트로 즉 이중 간첩이었기 때문에 당시에 미국의 피그만 공격이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만에 대응한 역기만인데요. 기만 대응 전략인 역기만인 이제 상대방의 기만 공격을 인지하고 그 효과를 최소화하고 오히려 상대의 기만 정보를 역이용해서 아군에게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역기만을 회피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아군의 기만 공작이 적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는 것입니다. 기술정보 수집 시에는 정찰 위성보다 무인 항공 정찰기 등을 활용한 기습 획득으로 상대의 기만 여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또한 상대 정보기관 내부에 혼란을 야기해서 내분을 유발시키는 전략도 사용됩니다. 냉전시대 CIA 방첩국장이었던 앤젤턴의 사임 사건은 KGB가 의도적으로 CIA 내부의 강경파, 온간파 대립을 유도해서 핵심 인물을 퇴출시킨 대표적인 역기만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치열한 방첩 공작과 대간첩 공작의 필요성은 냉전 종식 후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방첩 공작의 평가와 예측인데요. 방첩 공작은
먼저 아군 공작의 순수성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과정입니다. 이 평가 예측은. 그래서 정보 요원의 충성도 변화와 같은 내부 징후나 반복되는 공작 실패, 또 적의 군사 동향 변화와 같은 외부 징후를 통해서 적의 침투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향한 변절자의 신빙성을 철저히 평가해서 올바른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분석은 상대 정보기관의 인적 구성과 지휘 방침, 과거 공작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방첩 공작 활동은 조직원 간의 상호 의심 문제나 정보기관 간의 알력 문제, 그리고 경쟁과 같은 내부적인 문제점들에 직면하게 되죠. 또한 스파이 활동으로 인해서 손해를 가정없이 실제 접근 정보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적발된 이중 스파이를 즉시 처벌하기보다는 역기만 공작에 활용하는 전략적인 판단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냉전 조직과 함께 방첩 활동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정말 순진한 생각이 되겠죠.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들의 스파이 활동은 냉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전문가들 역시 치열한 방첩 공작의 필요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4절 마지막 파트의 사망의 세계 방첩 기간 211페이지부터 요약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현재 국가정보학 총론책이 종이책과 전자책으로 발간된 상태이고요. 종이책은 이제 저와 접촉을 통해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전자책은 전자책 판매 모든 서점에서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문제집도 나오는데, 문제집 역시 전자책으로 나오는데요. 마찬가지 전자책 인터넷에서 전자서점 인터넷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